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거대한 수정처럼 반짝이는 은성그룹 본사 펜트하우스에서 강민주는 도시의 야경을 무심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값비싼 위스키 잔에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정적을 깨뜨렸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지는 밤이었다. 그의 성공은 철저히 고독을 대가로 치른 결과물이었다. 그때 그의 충직한 비서인 김 비서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총재님, 약속하신 소개팅 장소와 상대방 프로필입니다. 박지훈이라는 이름 잊지 않으셨죠?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박지훈, 32살의 평범한 중소기업 과장. 그것이 오늘 밤 그가 연기해야 할 배역이었다. 그는 자신의 부와 지위를 보고 접근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관계를 갈망하고 있었다. 민주는 수백만 원짜리 맞춤 정장을 벗어 던지고 옷장 깊숙한 곳에 있던 낡은 면바지와 평범한 셔츠로 갈아입었다. 손목에서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시계를 풀었고 대신 저렴한 전자시계를 찼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그리운 느낌을 주었다. 마치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지하 주차장에 슈퍼카드를 뒤로하고 택시를 잡아 약속 장소로 향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홍대 구석에 위치한 작고 아늑한 카페였다. 은은한 조명과 커피향이 가득한 공간은 그가 평소에 절대 방문하지 않을 법한 곳이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잠시 기다리자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그 순간 민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의 세상이 통째로 멈춰버렸다. 10년이라는 시간도 그녀의 모습을 그의 기억 속에서 지우지 못했다. 그녀는 한서연이었다. 그의 첫사랑, 20살의 봄, 벚꽃처럼 흩날리던 그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의 이름. 세월의 흔적이 조금은 엿보였지만 맑은 눈빛과 단아한 미소는 여전했다. 서연은 주위를 둘러보다가 민준이 앉은 자리로 다가왔다. 민준은 필사적으로 표정을 관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이제 은성그룹의 총재 강민준이 아니라 평범한 회사원 박지훈이어야만 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 씨. 맞으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기억 속 그대로였다. 맑고 천가한 음성이 그의 귓가에 울리자 잊고 있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한서연 씨시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는 최대한 태연한 척 연기해야 했다. 서연은 그의 얼굴을 잠시 빤히 쳐다보았다. 무언가 익숙한 느낌을 받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자리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10년 만의 재회였다. 이렇게 우연한 그리고 거짓된 상황 속에서의 재회는 그가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시나리오였다. 그는 그녀에게 어떻게 지냈는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묻고 싶은 수만 가지 질문을 목구멍 안으로 삼켜야 했다. 지금 그는 그녀의 첫사랑 강민준이 아니었으니까.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주선해준 친구가 지훈 씨에 대해 좋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성실하고 착한 분이라고.
그녀의 말에 민주는 쓴웃음을 감췄다. 성실하고 착한 박지훈, 그것은 완벽한 거짓이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 냉혹하고 계산적으로 변해버린 남자였다. 과찬입니다. 서연 씨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아름다우시네요. 진심이 담긴 말이었지만 흔한 칭찬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들은 평범한 소개팅 자리에서나 나올 법한 대화를 이어갔다. 직업, 취미, 좋아하는 영화 같은 것들. 민주는 미리 준비해둔 대로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며 특별할 것 없는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둘러댔다. 서연은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빵을 만드는 일이 힘들지만 보람 있다고 말하는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그 눈빛은 예전 그대로였다. 꿈을 이야기할 때면 세상 누구보다 빛나던 모습. 대화가 오가는 동안 민주는 서연의 손을 유심히 살폈다. 예전에는 곱고 부드럽기만 했던 손에 작은 상처와 굳은 살이 박여 있었다. 그동안 그녀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가슴 한쪽이 아려왔다. 그녀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했을까? 10년 전 그들의 이별은 너무나도 갑작스러웠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녀는 편지 한 통만 남기고 사라졌었다.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잔인한 말과 함께 서연 역시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어딘가 불편하면서도 이상하게 끌리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목소리, 톤이나 무심코 짓는 표정에서 아주 오래전 기억의 편린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생각을 지웠다. 그럴 리가 없었다. 그 사람은 이제 그녀의 인생에 없는 사람이었다. 다시는 마주칠 일도 마주쳐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저 닮은 사람이겠거니 스스로를 다독였다. 민주는 그녀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지만 박지훈이라는 가면을 쓴 채로는 한계가 있었다. 그는 지금 그녀에게 어떤 위로도 도움도 줄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다. 자신이 만든 이 상황에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달았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지금 진실을 밝힌다면 그녀는 자신을 기만한 남자로 여기고 두 번 다시 보려 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는 딜레마에 빠졌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고 카페를 나설 시간이 되었다. 어색했던 첫 만남은 그렇게 끝나는 듯 했다. 서연은 가볍게 목례를 하며 말했다.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붙잡았다. 서연 씨? 그의 목소리에 그 자신도 놀랐다. 서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았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저,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 번 더 뵐 수 있을까요? 민주는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다. 이대로 그녀를 다시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이번 만남이 우연이든 운명이든 그는 이 기회를 붙잡아야만 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오늘의 만남이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눈빛을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의 눈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결국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 밤거리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민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뜨거운 뺨을 식혔다. 10년 만에 되찾은 첫사랑. 하지만 그는 그녀 앞에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거짓말쟁이일 뿐이었다.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앞으로 이 기만적인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운명은 왜 이토록 잔인한 장난을 치는 것일까?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며칠 후 민주는 박지훈의 휴대폰으로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다. 어색했던 첫 만남 이후 그녀가 다시 만나주지 않을까봐 걱정했지만 다행히 서연은 그의 연락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베이커리에 꼭 한번 들러 맛있는 빵을 먹어보고 싶다는 핑계를 대며 자연스럽게 두 번째 만남을 제안했다.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이내 그의 제안을 수락했다. 약속한 날 민주는 일부러 허름한 옷차림으로 서연의 가게인 연페이커리를 찾아갔다. 가게는 생각보다 더 작고 소박했다. 하지만 가게 안은 갓 구운 빵 냄새로 가득했고 구석구석 그녀의 손길이 닿은 듯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다. 그녀의 열정과 애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밀가루가 살짝 묻은 얼굴로 분주하게 일하는 서연의 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모습보다 아름다웠다. 민주는 손님인 척 빵 몇 개를 골라 계산했다. 서연은 그를 보고 놀라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떻게 오셨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녀의 말에 민주는 그저 웃으며 답했다.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생각나서 들렀습니다. 빵 냄새가 정말 좋네요. 그는 창가 쪽 작은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아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영업이 끝날 무렵 민주는 가게 정리를 돕겠다고 나섰다. 서연은 괜찮다며 사양했지만 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가게를 청소하고 남은 빵을 정리했다. 어색함은 어느새 사라지고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해온 연인처럼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정리가 끝난 후 서연은 민준에게 따뜻한 커피와 갓 나온 빵을 대접했다. 두 사람은 텅 빈 가게에 마주 앉아 늦은 저녁을 함께 했다. 민주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과거에 대해 물었다. 서연 씨는 원래부터 빵 만드는 일을 하고 싶으셨어요. 그 질문에 서연의 눈빛이 아련해졌다. 그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네, 아주 어릴 때부터 꿈이었어요. 사실 저희 집도 예전에는 작은 식품 회사를 운영했었거든요. 아버지의 꿈을 제가 이어가고 싶었어요. 그녀의 말은 민준의 기억 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10년 전 풋풋했던 대학 시절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햇살 좋은 봄날의 캠퍼스, 도서관 창가에 나란히 앉아 미래를 그리던 20살의 그와 그녀. 서연은 언젠가 자신의 이름을 건 작은 빵집을 열고 싶다고 했고 그는 그런 그녀의 꿈을 꼭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었다. 그 약속은 아직도 그의 심장에 선명한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회사는 지금도 잘 되고 있나요? 민준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서연의 얼굴에 그늘이 졌다. 아니요. 10년 전에 갑자기 어려워져서 문을 닫았어요. 그때 집안이 많이 힘들었죠. 그녀는 애써 덤덤하게 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아픔을 민주는 느낄 수 있었다. 10년 전 그들이 헤어졌던 바로 그 시기였다. 그는 이제야 그녀가 왜 갑자기 사라져야만 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때였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말쑥한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들어섰다. 그들은
가게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중심에 선 남자가 서연에게 다가와 서류 한 뭉치를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한서연 씨, 이 동네 재개발 들어가는 거 아직도 모르시나? 좋은 말로 할 때 가게 빼는 게 신상에 좋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협박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맞섰다. 여긴 제 모든 것이 담긴 곳이에요. 터무니없는 보상금으로는 절대 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남자들은 코웃음을 쳤다. 우리 태영건설이 추진하는 사업이야. 당신 같은 작은 가게 하나 때문에 멈출 것 같아 순순히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 태영건설, 민준의 귀에 익은 이름이었다. 바로 그의 숙적인 최태환 부회장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회사였다. 순간 민준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었다. 명백히 서연을 겨냥한 비열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박지훈이었다. 나설 수도, 자신의 힘을 보여줄 수도 없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분노를 억눌렀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서연의 앞을 막아서며 남자들을 노려보는 것뿐이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엄연한 영업 방해입니다. 남자들은 민준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다. 넌 또 뭐야? 남자친구라도 되나? 끼어들지 말고 빠져. 다치기 싫으면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자. 서연이 민준의 팔을 잡아 끌며 그를 말렸다. 결국 남자들은 경고의 말을 남기고 가게를 떠났다. 그들이 사라지자 서연은 애써 지탱하던 몸을 가누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그녀의 강한 척하던 모습 뒤에 숨겨진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곁에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지금 그녀에게는 공허하게 들릴 터였다. 그는 다만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묵묵히 곁을 지켰다. 한참 후에야 서연은 고개를 들어 민준을 보며 힘없이 웃었다. 미안해요. 안 좋은 모습 보여서.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서연 씨는 잘못한 거 없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은 서연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골목길 어귀에서 헤어지기 전 서연이 그에게 말했다. 오늘 고마웠어요. 지훈 씨.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민준의 가슴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는 거짓된 이름으로 그녀의 감사를 받고 있었다. 그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박지훈일 뿐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겠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서연과 헤어진 뒤 민주는 채 오르자마자 가면을 벗어 던졌다. 박지훈의 어설픈 미소는 사라지고 은성그룹 총재의 냉혹한 얼굴이 드러났다. 그는 곧바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 비서, 마포구 일대 상가 재개발 사업에 대해 조사해. 특히 태영건설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최태환 부회장의 최근 동향까지 전부 돌멩이 하나까지 샅샅이 뒤져서 보고하도록. 전화기 너머로 김 비서의 긴장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시작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운명의 장난이 아니었다. 비열한 적을 향한 그의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은성그룹의 심장부인 총재실에는 얼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강민주는 김 비서가 보고한 태영건설 관련 서류들을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보고 있었다. 보고서의 모든 단어는 그의 예상이 맞았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마포구 재개발 사업은 합법을 가장한 약탈이었고 그 중심에는 어김없이 최태환이 있었다. 그의 비열한 방식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었다. 민주는 인터폰을 눌러 법무팀장과 전략기획실장을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차갑게 울려 퍼졌다. 잠시 후 그룹의 핵심 브레인들이 그의 앞에 섰다. 민주는 보고서를 테이블 위로 밀며 지시를 내렸다. 마포구 재개발 사업의 법적 허점을 모조리 찾아내 환경영향평가, 구역 설정, 주민 동의 절차까지 먼지 한 톨까지 털어서 관련 부처에 익명으로 민원을 제기하도록 그의 지시는 계속되었다. 전략기획실에서는 태영건설의 자금주를 파악해 이 사업에 대출을 해준 주거래 은행이 어딘지 알아내 그리고 그 은행의 VIP인 은성그룹의 이름으로 해당 사업의 리스크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해 은행이 스스로 태영건설을 압박하게 만들어 그의 전략은 뱀처럼 조용하고 정교했다. 그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상대를 올가맬 거미줄을 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홍보팀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거대 기업의 횡포에 맞서는 작은 가게 주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기획 기사를 몇몇 언론사에 흘리도록 했다. 절대 은성그룹이나 한서연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도록 그저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여 최태환의 발을 묶어두려는 의도였다. 그는 최태환이 알아채지 못하는 전장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시작했다. 그렇게 총재 강민준이 거대한 체스판을 움직이는 동안 평범한 회사원 박지훈은 서연의 곁을 지켰다. 그는 거의 매일같이 그녀의 베이커리를 찾아가 소소한 일들을 도왔다.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나르고 가게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때로는 말없이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그의 존재에는 어느새 그녀의 고단한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위안이 되어가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지훈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있었다. 그는 부유하지도 특별한 능력을 가지지도 않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따뜻한 배려는 지난 10년간 누구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한 것이었다. 그녀는 이 평범하고 선량한 남자에게 조금씩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잊고 있던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고 힘든 현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민주는 서연이 자신에게 보내는 신뢰가 깊어질수록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의 순수한 미소는 박지훈이라는 거짓된 인물을 향한 것이었다. 그는 이 행복한 순간들이 모두 모래성처럼 위태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것이고 그녀는 지금보다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될 터였다. 그 생각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태영건설의 용역 깡패들이 더 이상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다. 며칠 뒤에는 구청에서 재개발 계획이 다수의 민원으로 인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공문이 날라왔다. 심지어 가게를 비우라고 윽박지르던 건물주마저 태도가 돌변하여 은행에서 대출 연장이 어려울 것 같다는 푸념을 늘어놓으며 한 발 물러섰다.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는 이 갑작스러운 행운이 주변 상인들과 함께 힘을 합쳐 쌓은 결과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기쁜 소식을 지훈에게 전하며 환하게 웃었다. 지훈 씨, 우리의 기도가 통했나 봐요. 민주는 그녀를 따라 웃으며 축하해 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 행운이 사실은 자신이 만들어낸 정교한 계획의 결과라는 사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연을 바래다 주고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민주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서연과 함께 보냈던 소박한 시간의 온기와 최태환을 옥죄기 위해 냉혹한 명령을 내리던 자신의 모습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거울에 비친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짓는 박지훈인 동시에 적에게는 가차없는 포식자인 강민준이었다. 이 두 개의 자아 사이에서 그는 길을 잃은 듯 했다. 그는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그녀를 지키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10년 전의 그 소년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두려움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진실을 알게 된 그녀가 자신을 기만자로 여기고 경멸의 눈빛으로 돌아설까봐, 어렵게 다시 시작된 그들의 인연이 산산조각 날까봐 두려웠다. 이 거짓말은 그녀를 지키는 방패인 동시에 그를 가두는 감옥이었다. 한편 화영그룹 부회장실에서는 최태환이 불같이 화를 내고 있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사사건건 알 수 없는 이유로 틀어지고 있었다. 갑자기 제기된 수십 건의 민원, 은행의 비협조적인 태도, 부정적인 언론 기사까지,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자신을 방해하는 누군가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조종하고 있었다. 최태환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분명 누군가 이 일에 개입하고 있어. 그 빌어먹을 빵집을 비호하는 놈이 누군지 당장 알아내. 그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텅 빈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보이지 않는 적의 존재를 감지한 그의 눈빛은 독사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이제 그는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그림자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강민준의 보이지 않는 손 덕분에 연 베이커리는 마침내 평화를 되찾았다. 재개발의 위협이 사라지자 서연은 다시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녀의 열정이 담긴 빵은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며 가게는 조금씩 활기를 띠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 속에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는 등 잊고 있던 꿈을 다시 펼쳐나가기 시작했다. 그 시간 동안 박지훈이라는 인물은 서연의 삶에 더욱 깊숙이 자리 잡았다. 그들의 만남은 더 이상 어색한 소개팅이 아닌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일상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베이커리에서 쓸 신선한 재료를 사기 위해 새벽 시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시간들은 겹겹이 쌓여 두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게 이어주었다. 어느 주말 오후 두 사람은 한강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서연은 새로 개발한 케이크에 대한 아이디어를 신나게 이야기했고, 지우는 다정한 눈빛으로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그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날카로운 조언으로 그녀의 아이디어를 더욱 빛나게 해주었다.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에 또 한 번 놀라며 마음이 설레는 것을 느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서연의 뺨에 밀가루가 묻어 있는 것을 발견한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서로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10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그녀의 마음에 처음으로 찾아온 떨림이었다. 민준 역시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지만 동시에 심장을 찌르는 죄책감을 느껴야만 했다. 이처럼 소중한 순간들이 이어질수록 민준의 내면적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하루는 서연이 그의 어린 시절에 대해 무심코 물었다. 그는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늘어놓아야 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냈다는 거짓말을 하는 동안 그는 자신이 서연의 진심을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에 괴로웠다. 이 행복은 도둑질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소박한 데이트를 마치고 화려한 펜트하우스로 돌아올 때면 그는 극심한 괴리감에 시달렸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박지우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만 혼자 남겨진 강민주는 고독한 거짓말쟁이일 뿐이었다. 그는 이 두 개의 세계를 하나로 합치고 싶었지만 진실이 가져올 파장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감옥에 스스로 갇혀버린 신세였다. 한편 최태화는 자신의 계획이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계속해서 좌절되자 분노와 조바심에 휩싸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충직한 부하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그가 직면한 관료주의적 장벽과 재정적 압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책상에 내던지며 말했다. 이건 너무나도 깔끔하고 전문적인 방식이야. 불만 가득한 상인 몇 명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이건 명백한 기업 차원의 공격이다. 그의 의심은 한 곳으로 모였다. 이 모든 저항의 진원지는 그 빵집 한서연이야. 고아 출신의 센 작은 가게나 운영하는 여자라고 했겠다. 그 여자 주변에 누가 있지? 누가 그녀를 돕고 있는 거냔 말이다.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부하는 새로운 파일을 꺼내 보였다. 그 파일에는 박지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지훈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지난 한 달간 한서연과 자주 만났으며 연인 관계로 추정됩니다. 최태화는 박지훈의 신상 정보가 담긴 서류를 훑어보았다. 민준의 팀이 완벽하게 조작해놓은 신분이었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특이점이 없는 평범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편집증적인 의심이 많은 최태환의 눈에는 모든 것이 석연치 않았다. 최태환은 코웃음을 쳤다. 중소기업 과장 따위가
이 모든 일과 관련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는 여자 선변에 모든 일이 틀어지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에 갑자기 나타난 남자.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그는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하다는 사실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결국 최태환은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이 박지훈이라는 놈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어 출생, 학력, 가족 관계까지 전부 다 미행을 붙여서 누굴 만나는지, 어딜 가는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보고해. 만약 이놈이 열쇠라면 내가 직접 부러뜨려 주겠다.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번뜩였다. 거대한 덫이 조용히 설치되기 시작했다. 그 시각 민준과 서연은 그들을 둘러싼 폭풍은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공원 벤치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감돌았다. 그들이 힘겹게 쌓아 올린 이 평화로운 세계가 곧 산산조각 날 운명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서서히 다가오는 비극의 그림자는 그들의 행복한 순간 위로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최태환의 지시를 받은 부하들은 몇 주 동안 박지훈을 끈질기게 미행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다. 그의 삶은 너무나도 평범했다. 허름한 오피스텔에 살고 낡은 중고차를 몰았으며 그의 일상은 지루할 정도로 단조로웠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설명할 수 없는 는 공백들이 존재했다. 때때로 그는 감쪽같이 사라졌고 그의 휴대폰은 추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곤 했다. 이 불일치성이 최태환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침내 최태환의 가장 유능한 조사원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다. 그는 서연과의 데이트를 마친 민준의 뒤를 밟았다. 늘 그랬듯 박지훈의 오피스텔로 향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날따라 민준은 다른 동선을 보였다. 그는 어두운 골목에서 잠시 기다렸고 이내 은성그룹의 로고가 선명한 검은색 세단이 소리 없이 그의 앞에 멈춰 섰다. 조사원은 숨을 죽인 채 고성능 망원 렌즈로 그 장면을 포착했다. 차에서 내린 김 비서가 정중하게 뒷좌석 문을 열자 조금 전까지 평범한 회사원 행색이었던 박지훈이 자연스럽게 채 올라탔다. 그 모습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은성그룹의 총수 강민준이었다. 조사원은 떨리는 손으로 셔터를 눌렀다.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다. 박지훈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고 모든 것은 강민준이 벌인 치밀한 연극이었다. 사진을 받아든 최태환은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러나 이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강민준, 그 오만한 은성그룹의 총재가 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가난한 회사원 연기를 해 그는 이것이 강민준을 무너뜨릴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임을 직감했다. 그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보다 그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보다 한서연을 이용해 그의 감정을 철저히 짓밟아 버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터였다. 최태환은 서연에게 직접 진실을 말하는 대신 훨씬 더 잔인하고 극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그는 화영그룹의 이름으로 독립 베이커리 지원을 위한 제빵 경연 대회를 개최했다. 막대한 상금과
파트너십 계약이라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서연이 결코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는 대회의 최종 발표회를 국내 최고의 호텔에서 열도록 지시하며 정교한 덫을 놓았다. 대회 당일 민주는 지훈으로서 서연의 손을 꼭 잡아주며 행운을 빌었다. 그는 청중석에서 그녀를 응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와 동시에 최태환은 같은 호텔에서 은성그룹의 긴급 이사회가 열리도록 손을 써두었다. 은성그룹의 주요 주주들을 매수해 안건을 상정하게 만든 것이었다. 이로써 강민주는 의장으로서 반드시 이사회에 참석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모든 것은 그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마쳤다. 결과는 희망적이었고 그녀는 자신을 응원해주겠다던 지훈을 찾기 위해 청중석을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실망감이 밀려왔지만 중요한 순간에 그가 자리를 비울 리 없다고 애써 자신을 다독였다. 그녀는 발표회장을 나와 그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호텔 로비로 향했다. 그때였다. 호텔 정문이 소란스러워지며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도착했다. 날카로운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이 나타나 삼엄한 경호태세를 갖추었다. 잠시 후 김 비서가 한 차량의 문을 열자 압도적인 아우라를 풍기는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다.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수트 차림, 냉철하고 권위적인 표정. 그는 바로 은성그룹의 총재 강민준이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 조금 전까지 자신을 응원해주던 지훈과 똑같은 얼굴이었지만 분위기, 옷차림, 그를 둘러싼 모든 것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혼란에 빠진 그녀의 머릿속으로 수많은 퍼즐 조각들이 제멋대로 떠다녔다. 이상할 정도로 익숙했던 느낌, 평범한 회사원답지 않던 통찰력, 그리고 기적처럼 해결되었던 가게의 문제들, 최태환의 시나리오대로. 그 순간 업무 전화를 마친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로비 반대편에 얼어붙어 있는 서연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총재 강민준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절망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을 달싹였다. 서연아. 그 작은 목소리는 소음에 묻혔지만 그의 입모양은 똑똑히 보였다.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이 설명되었다. 그것은 행운도 기적도 아니었다. 거대한 권력을 가진 한 남자가 벌인 잔인한 연극이자 동정이었다. 그녀가 지난 몇 달간 느꼈던 모든 설렘과 행복은 완벽한 거짓 위에 세워진 신기루였다. 배신감과 모멸감이 온몸을 덮쳤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치지도 않았다. 그저 완전히 부서진 마음과 경멸이 담긴 눈빛으로 그를 한번 쳐다보았을 뿐이다. 그리고는 말없이 돌아서서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민주는 그녀의 이름을 외치며 뒤쫓아가려 했지만 상황을 알 리 없는 경호원들과 김 비서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총재님, 이사회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권력과 지위에 의해 발이 묶여버렸다. 그는
멀어져 가는 서연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로비 위층 발코니에서는 최태환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잔인하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이 전투에서 완벽하게 승리했다. 강민주는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회의실로 향했다. 그의 육신은 그곳에 있었지만 영혼은 로비에 남겨진 채였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경멸과 배신감으로 가득 찼던 서연의 마지막 눈빛이 끊임없이 재생되었다. 최태환이 파놓은 함정에 보기 좋게 걸려든 것이었다. 이사회는 이미 시작되었고 최태환 측 인물로 분류되는 이사 하나가 기다렸다는 듯이 민준의 경영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그를 맹렬하게 공격하기 시작했다. 모두가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민준이 평정심을 잃었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 공격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 슬픔과 죄책감으로 혼란스럽던 그의 정신이 차가운 분노로 인해 명료해졌다. 그는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 대신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이사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의 논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데이터에 기반한 방역은 완벽했다. 순식간에 전세는 역전되었고 최태환의 대리는 어설픈 음모를 꾸민 무능한 자로 전락했다. 그는 이사회를 완벽하게 장악하며 자신의 자리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모두에게 각인시켰다. 박지훈이라는 유약한 가면은 완전히 벗겨지고 은성 그룹을 이끄는 냉철한 군주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 민주는 복도에서 의기양양하게 서 있던 최태환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스파크가 튀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쇼는 즐거웠나. 최태환 감히 그녀를 이용해서 나를 건드려 내 놈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어. 이제 이건 더 이상 사업이 아니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지. 나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거다. 그녀에게 한 짓, 그리고 10년 전에 한 짓까지 전부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 마지막 말에 최태환의 눈썹이 꿈틀했다. 최태환은 거만하게 웃으며 그를 조롱했다. 10년 전 그 보잘것없던 식품 회사를 아직도 기억하나. 이미 넌 졌어. 강민준? 그 여자는 이제 널 벌레 보듯 경멸한다고.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그의 오만함은 곧 그의 발목을 잡게 될 가장 큰 약점이었다. 민주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차갑게 돌아섰다. 말로 싸울 시간은 끝났다. 본사로 복귀한 민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곧바로 법무, 재무, M&A 팀의 핵심 임원들을 소집하여 전쟁 상황실을 꾸렸다. 더 이상 미묘한 방어는 없었다. 오직 완전한 섬멸만이 목표였다. 그는 새로운 전략을 하달했다. 그 첫 번째 지시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10년 전 파산한 한스 식품의 사건 파일을 다시 열어. 단순한 재개발 사업 조사가 아니야. 당시의 모든 거래 내역, 채권 관계, 자금 흐름을 원점에서부터 재수사해. 난 그 파산이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그 배후에 최태환이 있을 거야. 그의 눈빛은 과거의 진실을 꿰뚫어 볼 듯 이글거렸다. 그의 두 번째 지시는 더욱 대담하고 공격적이었다. 화영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 합병을 준비한다. 그들의 지배 구조와 재무 상태의 약점을 분석하고 부실 채권을 사들여
핵심 인재들도 모조리 빼내와 최태환의 제국을 조각조각 해체시켜 버릴 거다. 그것은 은성그룹에게도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결정이었지만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민준이 복수에 칼날을 가는 동안 서연은 세상과 문을 걸어 잠갔다. 그녀는 베이커리의 문을 닫고 방 안에 틀어박혀 깊은 절망감에 허우적거렸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는 모두 무시했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가 걱정이 되어 찾아왔을 때 서연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지난 10년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과 같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전쟁은 본격화되었다. 은성그룹이 화영그룹 인수에 관심을 보인다는 소문이 돌자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민준의 비밀 조사팀은 먼지 쌓인 과거의 기록 보관소를 뒤지며 한스 식품의 파산 기록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한 조사원이 의심스러운 문서를 발견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이자율이 책정된 대부 계약서였다. 채권자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다. 그리고 그 유령 회사의 자금 추적 끝에 마침내 최태환의 오랜 측근의 이름이 드러났다. 깊은 밤 총재실을 홀로 지키는 민주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한 장을 가만히凝視했다. 사진 속에는 10년 전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서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사랑의 감정이 아닌 차갑고 흔들림 없는 결의만이 가득했다. 현재의 배신과 과거의 비극에 대한 정의를 되찾기 위한 그의 외로운 싸움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기업 전쟁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다. 은성그룹의 무자비한 공격에 최태환의 화영그룹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마침내 민준의 비밀 조사팀이 마지막 퍼즐 조각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것은 최태환의 모든 죄악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 건이었다. 10년 전 한스 식품을 파산시킨 유령 회사의 자금이 최태환에게서 직접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완벽한 자금 흐름도였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다. 조사팀은 10년 전 서연의 이별 편지를 민준에게 전달했던 인물까지 찾아냈다. 이제는 평범한 가장이 된 그는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고 최태환의 측근에게 돈을 받고 거짓 편지를 전달했으며 서연에게는 강민준이 재벌가의 딸과 정략 결혼을 위해 유학을 떠났다는 거짓말을 전했다는 모든 사실을 증언하기로 약속했다. 민주는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는 화영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명분으로 전례 없는 양사 합동, 긴급 기자회견 및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언론의 모든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초강수였다. 그는 최태환이 자신의 회사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참석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동시에 그는 서연에게 발신인 불명의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 10년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오후 2시 그랜드 호텔 컨퍼런스 홀로 오십시오. 서연은 여전히 무너진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 메시지는 그녀의 마음속에 절박한 호기심에
불씨를 지폈다. 그녀의 친구는 모든 게 거짓이라도 너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어. 이렇게 숨어만 있는 건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아. 라며 그녀를 설득했다. 서연은 마침내 자신의 인생에서 이 끔찍한 장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에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기자들과 참관인들 사이에 섞여 회견장 가장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컨퍼런스 홀은 수많은 인파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단상에 오른 민주는 기업의 실적 보고로 시작하지 않았다. 그는 나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10년 전 한스 식품이라는 유망한 중소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 위에 각종 서류와 은행 거래 내역,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도를 띄우며 최태환이 어떻게 한 가정을 파멸로 몰아넣었는지를 한 걸음씩 차분하지만 가차없이 폭로했다. 자신의 기업 범죄가 만천에 드러나자 최태환은 이성을 잃고 모든 것이 조작이라며 고함을 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민준의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증거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그의 악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가정을 파괴했고 자신의 뒤틀린 질투심을 위해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렸습니다. 스크린에는 과거 편지를 전달했던 남자의 영상 증언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의 입을 통해 10년간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잔인한 거짓말의 전말이 흘러나왔다. 회견장 뒤편에 앉아있던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입을 막았다. 지난 10년간 그녀의 삶을 고통으로 물들였던 그 모든 오해가 한 남자의 악의적인 거짓말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했다. 민준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믿음은 뿌리부터 흔들렸다. 단상 위에서 완전히 궁지에 몰린 최태환은 결국 폭발했다. 그는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민준에게 달려들며 미친 듯이 소리쳤다. 그래, 내가 그랬다. 넌 모든 걸 다 가졌잖아. 회사도, 명예도, 그리고 그 여자까지도. 그 여자는 내 것이 되었어야 했다고. 내가 그 집안을 망하게 했고 내 놈들이 다시는 만나지 못하도록 갈라놓은 것도 나다. 그의 광기 어린 절규는 수십 대의 카메라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되었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 모든 죄를 자백하고 있었다. 기리지오떡 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태환은 보안 요원들에게 끌려나가고 기자들은 역사적인 특종을 잡기 위해 단상으로 몰려들었다.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민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인파 속에서 서연을 찾아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방을 가로질러 마주쳤다. 그녀의 얼굴에는 충격과 슬픔,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이 뒤섞여 있었다. 배신감의 눈물이 아닌 진실을 마주한 슬픔의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민주는 단상에서 내려와 기자들의 벽을 뚫고 그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그와 그녀 사이를 잇는 길만이 존재하는 듯 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교차하는 침묵의 순간, 마침내 그가 그녀의 바로 앞에 멈춰 섰을 때, 이 장대한 드라마의 클라이맥스는 끝났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기자회견장의 소란 속에서 강민주는 마침내 한서연의 앞에 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수많은 인파가 있었지만 그 순간 그들의 세상에는 오직 서로만이 존재했다. 그는 미안하다는 말이나 변명 대신 10년의 세월 동안 담아두었던 후회와 아픔, 그리고 변치 않았던 사랑을 담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고 기자들의 아우성을 뒤로 한 채 그녀를 이끌고 비상구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가 그녀를 데려간 곳은 화려한 호텔 스위트룸이 아닌 이제는 굳게 문이 닫힌 연베이커리 앞이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민준이었다. 그는 꾸며내거나 숨기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총재라는 지위가 주는 끝없는 고독감, 진실한 관계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 때문에 시작했던 어리석은 연극에 대해서 그는 소개팅 장소에서 그녀를 발견했을 때의 충격과 진실을 밝히면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에 대해 고백했다. 그의 거짓말은 명백한 잘못이었지만 그것이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았던 절박함과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그는 숨기지 않았다. 또한 그는 10년 전부터 그녀 집안의 몰락에 의문을 품고 있었으며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었다는 사실도 털어놓았다. 서연은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다. 진실이 안겨준 해방감, 그의 기만에 대한 남은 분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를 향한 오랜 그리움. 그녀 역시 지난 10년간 겪어야 했던 고통과 그를 배신자라고 믿으며 살아야 했던 아픔, 그리고 호텔 로비에서 느꼈던 처참한 배신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의 대화는 눈물과 함께 10년간 묵혀두었던 상처를 씻어내는 정화의 과정과도 같았다. 몇 주가 흘렀다. 세상은 최태환의 몰락과 화영그룹의 붕괴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그는 구속되어 자신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한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민주는 조용히 과거를 바로잡기 시작했다. 그는 서연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스 식품 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환경에 있는 소규모 식품 업체들을 후원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또한 과거 한스 식품의 자산들을 되찾아왔다. 그리고 그것을 선물처럼 안겨주는 대신 하나의 사업적 기회로서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선택은 온전히 그녀의 몫이었다. 서연은 오랜 고민 끝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민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와 그녀 자신의 꿈을 위한 선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방식대로 아버지의 유산을 재건하기로 결심했다. 다시 몇 달이 지났다. 봄이 찾아왔고 서연의 베이커리는 과거의 상처를 벗고 훨씬 더 크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그녀의 가게는 단순한 빵집이 아니라 그녀의 독립과 성장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가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섰다. 경호원도 비서도 없이 값비싼 수트 대신 편안한 스웨터 차림을 한 강민준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화려한 선물 대신 대학 시절 그녀에게 선물했던 것과 비슷한 작은 화분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커피 향이 기억하는 것보다 더 좋네요. 서연은 그의 말에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새로 들여온 원두예요. 한번 맛보실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아픔이 남아있지 않았다. 민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마음을 전했다. 총재의 명령도 박지훈의 거짓말도 아닌 한 남자로서의 진심이었다. 서연아, 내가 지난 10년의 세월과 내가 저지른 실수를 지울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가 헤어졌던 그곳이 아니라 바로 여기,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서연은 대답 대신 활기차게 돌아가는 자신의 가게를 한번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그녀의 삶은 다시 온전히 그녀의 것이 되었다. 그녀는 민준을 향해 돌아보며 지난 10년 중 가장 진실되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서 와요. 민준 씨,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베이커리 안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셨다. 길고 길었던 폭풍은 마침내 끝이 났고 진실은 두 사람의 깊은 상처를 치유했다. 화려한 고백이나 극적인 키스는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떤 언어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거짓이 아닌 진실 위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막 새로운 새벽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격동의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에는 이제 잔잔하고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아 있었다. 강민주는 은성그룹의 총재로서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고독과 냉혹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퇴근길은 더 이상 텅 빈 펜트하우스로 향하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언제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불빛이 기다리는 곳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소한 버터 냄새와 함께 사랑스러운 아내의 목소리가 그를 맞았다. 다녀왔어요.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의 모습은 그에게 있어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가장 완벽한 보상이었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그녀에게 다가가 등 뒤에서 가볍게 껴안았다. 응, 다녀왔어. 오늘 저녁은 뭐야?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와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품에 기댄 채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좋아하는 크림 파스타, 그리고 새로 개발한 마늘 바게트도 좀 구워봤어요.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민주는 이제 제법 익숙한 솜씨로 채소를 썰었고 서연은 그런 그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거짓과 오해로 점철되었던 과거를 지나 그들은 이제 가장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공유하는 완벽한 부부가 되어 있었다. 식사를 하며 그들은 하루 동안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었다. 민주는 까다로운 해외 바이어와의 협상 이야기를
서연은 베이커리의 단골 손님 이야기를 제잘거렸다. 그녀의 사업인 한스 베이커리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서울에서 가장 사랑받는 빵집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힘으로 꿈을 이룬 당당하고 유능한 사업가였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TV 뉴스에서는 우연히 최태환의 최종 판결 소식이 흘러나왔다.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몰락한 그의 모습은 이제 두 사람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다. 그들은 이미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민주는 조용히 TV를 끄고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길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와 신뢰를 담고 있었다. 이번 주말에 아버지 산소에 같이 갈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서 보여드리고 싶어. 당신이 얼마나 멋지게 한스 베이커리를 일궈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서연은 그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행복의 이슬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 덕분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다. 다음 날 오후, 민주는 잠시 시간을 내어 활기 넘치는 서연의 베이커리를 찾았다. 손님들로 가득 찬 가게 안에서 직원들을 이끌며 환하게 웃는 서연의 모습은 햇살처럼 빛났다. 그녀는 단순한 제빵사를 넘어 여러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고 행복을 나누는 리더가 되어 있었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그리고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그녀의 보호자가 아닌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영원한 지지자였다. 그날 밤 침실에서 잠이 들기 전 서연은 민준의 품에 안겨 속삭였다. 민준 씨, 나 할 말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다. 민준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자 서연은 그의 손을 자신의 배 위로 가져갔다. 아직 아주 작아서 느껴지지 않겠지만 여기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어요. 당신과 나의 아이가. 그 순간 민준의 세상이 다시 한번 멈추었다. 하지만 10년 전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의 충격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벅찬 감동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서연을 그저 끌어안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그들에게 찾아온 가장 눈부신 선물이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이제 미래를 위한 단단한 발판이 되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부드러운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조용히 미래를 그렸다. 거짓된 만남으로 시작되었지만 진실된 사랑으로 완성된 그들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는 두 사람이 아닌 세 사람의 행복으로 계속해서 쓰여 나갈 것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이렇듯 아름다운 새벽이 찾아왔다.